혹시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MBTI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서 MBTI 한번 해보셨어요? 예. 요즘, 애니어그램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주로 성직자라든가 수도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내면 성찰 프로그램으로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이것이 사실 이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9가지 사람에 대한 성격 유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들어서는 사람을 알아야지 뭘 해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애니어그램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복지사라든가 상담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게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대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방송을 출연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은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은 뭐냐면 에네아라는 말하고 에네아스하고 그라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네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9개, 9라는 숫자예요. 9. 근데 S가 붙어서 9개가 됐죠. 9가지. 그 다음에 그라모스라는 것은 그림, 점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람, 킬로그램이라는 무게의 단위 있죠. 그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9가지의 무게, 그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 내면에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난 에너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9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의 기질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9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이에요.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BC 3000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 쪽, 중동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계속 이것이 이제 묻혀져 있다가 중세 10세기경을 전후해가지고 이슬람교의 은둔주의자, 수도자들인 수피파들에 의해서 자기 내면 성찰 프로그램으로 전수가 됐는데 그것이 문건이라든가 책으로 전달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에너지, 느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압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하면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쾌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가벼워서 왜 이렇게 촐싹거리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 또는 저 사람한테는 내가 기어 들어가야 되겠다 또는 저 사람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성격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문장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활자에서 그 안에 갇혀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피들은 애니어그램을 그 구전이라든가 스승이 제자한테 그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해 나가면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점들이 자기 내면의 본질을 만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든가 활자화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영성가예요. 구르지에프라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이 애니어그램의 상징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애니어그램의 상징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원, 삼각형, 그 안에 뭐 헥사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상징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사람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그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그 수단이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르제프도 처음에는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 춤을 통해서 단지 9가지 유형의 에너지를 그 후학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애니어그램이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것이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실증주의적인 학문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그 가정, 결론, 뭐 본론, 가정, 그다음에 뭐 본론, 결론 이렇게 3단요법에 의해서 쫙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논증화하는 심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9가지 성격 유형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격 유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우주의 흐름 같은 것, 그 세계의 흐름 같은 것들을 모두 담지하고 있는 철학 이론이다. 이렇게 처음에 시발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 애니어그램이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그 아이들 만나는 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런데 그 거기를 넘어서서 그 보통 사람들이 다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을 만큼 대중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중적인 그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뭘 얻으려고 애니어그램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엄마가 배가 부르면 그 식사 때가 돼도 밥을 쉽게 하게 되나요? 잘 안 하죠. 그리고 엄마가 배가 고프면은 저녁 식사 때 평상시는 요만큼 하는데 밥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배가 불러서 뭐 벌써 배고프냐 그러는데 애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막 배고프고 막 밥 줘 좀 이러죠. 그럼 막 엄마가 막 너 뭐 뱃속에 뭐가 들어있냐 눈둥 막 엄마 귀찮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건 밑바닥에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내가 배부르다는 의식이 없죠. 그쵸? 근데 몸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밥도 늦게 하고 또는 배가 고프면 쌀을 더 많이 씻고 이러는데 그 의식은 없는데도 몸이 알아서 내 말과 행동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밥 줘,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러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밑바닥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의식적인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성격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행동의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 원천이 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함에 대한 삶을 좀 완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똑바르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충 속여도 되고, 이렇게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성격 유형이라는 것의 그 밑바닥에는 좀 더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의 내적인 움직임의 원천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이고, 애니어그램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배불러서 밥을 좀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이가 배고파서 밥 줘 하면서 신경질 부리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배고파서 밥 달라 그럴 때 신경질 부리는 거 가지고 넌 성격이 왜 이렇게 나쁘냐, 왜 이렇게 불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마음 편한 거나 제가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거나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동기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가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짜증을 부린다 그래서 혼을 내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이해하면서 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다르면은 그걸 그냥 수용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넌 틀렸고 나는 맞아가 아니라 그 동기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사람들의 수용폭이 넓어지는 그런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애니어그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데, 모든 인간은 신성의 존재다. 신성을 가진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부처다, 불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 이런 이야기들 흔히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성서에 보면은 하느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인간 존재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체험들, 그런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대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믿으려고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이러지만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애니어그램은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신성한 존재, 영적이다, 부처다, 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우주적인 기운이 있죠. 우주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느냐.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갖게 되는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욕망을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는 엄청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맞닿아 있는, 하느님의 입김으로 들어와 있는 완전한 신성. 완전한 신성 자체가 완전한데 완전한 신성하니까 이상하지만 신성이 들어있고 모든
그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부처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채색되어진 나의 무의식이 끊임없이 이걸 가로막으면서 나의 존재를 욕망 덩어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의 의식을 갖다가 도표로 그려본다면은 처음에 여기는 가장 밑바닥에는 우주적인 기운과 맞닿아 있는 신정이 있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의식. 이 현재의식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예요. 나는 굉장히 사랑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상한 엄마고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나의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현재의식 속에. 그 다음에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사실은 내가 잊혀졌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 다 어머니들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시죠? 믿을 거는 자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되돌이켜 보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가 나한테 가장 커다란 상처를 입혔어요. 잘 되돌이켜 보세요. 엄마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아버지한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결혼하고 내 가정 살림을 꾸리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관계,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거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갖다 움츠리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 생각을 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는 그런 내가 잊어버리기는 했지만은 그 사건은 잊어버렸지만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졌었던 부정적인 느낌, 원망, 상처, 분노,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 무의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칼 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36개월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갖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 가라앉아서 끊임없이 이후에 나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개인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의식 속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모의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아들이 보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체험들 많이 하실 텐데 어떤 집에 보면은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얌전하고 아주 학교도 잘 다니고 이러다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술을 그렇게 마시는지 몰랐는데 아주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혼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똑같았다. 그래서 그 반발심 때문에 맨날 아버지랑 그렇게 싸우고 집 나가고 이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유전되어 오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질이라든가
습성 이런 걸로 나타나죠. 우리는 부모를 닮았다. 그래서 뭐 누구는 소설가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형질적인 염색체가 유전돼서 닮아오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 정신적인 요소는 경험적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증명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것들은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조상을 넘어서서 직계 조상을 넘어서서 인류의 그런 것들 있죠.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딸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류의 그런 지금의 내가 체험하진 않았지만은, 무의식 속에서 조상들이 체험한 것들이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서, 나의 행동 패턴들을 갖다가 자꾸 규정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규정 짓는다는 것은 나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거예요. 삶에 대한 욕망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만큼 삶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낭만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옛날에 많이 생각했었고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 안 한 경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겠다. 죽을 결심이 있으면 그만큼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욕망들이 사실은 이 무의식 속에 채색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의식과 현재 의식과의 관계는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북극 남극에 있는 빙산인데 우리는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빙산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저 엄청난 산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빙산의 이 해수면 밑바닥에는 요거의 9배가 넘는 덩어리들이 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것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쵸? 이 관계가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이것이 현재의식.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밑바닥의 뿌리가 뭐냐, 이 밑바닥에 있는 뿌리가 뭐냐, 이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들어있는 게 부정적인 원망, 상처,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좀 부정적인 기질이라든가 습성,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내가 체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 이런 것들 다 씻어냈을 때 이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신성, 하느님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질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수도자들이 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 사람을 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피들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뭘 한 거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 이게 결국 이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요 무의식에 들어있어요. 무의식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구름을 걷어내고 나면 파란 하늘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구름들이 어떤 구름이길래 이것들을 그렇게 가리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데 내 성격에 어떤 구름이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밑바닥에 있는 이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의 본질을 만나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애니어그램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다르죠.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것만을 주장하면은 뭐 더할 수 없이 좋지만은 사실은 요 무의식에 들어있는 여러 성격적인 차이들, 이것만 이해하게 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얼굴만 봐도, 말 한마디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태까지 화가 나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발산해버리죠. 그런 엄마가 발산되는 스트레스를 누가 받는지 아세요? 남편은 잘 안 받지요. 남편은 나가서 푸는데 아이들이 받잖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은 약해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듯이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난 믿을 거는 너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인연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서 이제 자기의 성격적인 유형을 찾아가자는 거죠. 성격적인 유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무의식에 있는 집착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에 있는 그 집착이 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애니어그램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자기를 찾아요.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얼굴이죠. 결국은 자기 얼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시니까 좋은 점들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요거예요, 요거. 내가 생각하는 나. 요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로 돌아가면은, 막 그냥 집에 가면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다 어질러놨고 하나도 치워놓지는 않았고 막 짜증이 나지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확확 튀어나와요.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면은 이 안에 꾹꾹 눌러놨던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확확 튀어나와서 그것이 막 독이 되고 막 독화살이 돼서 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쑤셔대죠. 그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부정적인 나의 모습 속에 이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내면 집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부정적인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MBTI를 받아보셨을 텐데, MBTI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 나와도 그냥 뭐 다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를 지탱해주는 이 자아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이미지를 구겨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나 해, 나나 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를 이렇게 인식하면은 내 요 틀에 들어오는 만큼만 대인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그런데 여기까지 확대가 되면은 내가 이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멋지고 그리고 결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나를 들여다보고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나 별 볼 일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그렇구나. 다른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그러진 얼굴이 있지만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막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 다시는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수용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이 되면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 관계의 폭이 넓어져요. 그렇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내 밑바닥에 있는 이 신성을 접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너는 뭐 어떻고 인간성이 뭐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빈정거리면서 넘어가고 진짜 속으로는 기분이 나쁜데도 겉으로만 그래 네가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를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이런 거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6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워크숍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이제 70 넘으신 노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부인은 선생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는 다른 거 사업을 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오셔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는데도 아저씨는 저쪽, 할아버지는 이쪽 바라보고 있고, 할머니는 저쪽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혼 이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황혼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다 돌아다닌다. 마지막으로 이거 해보자. 이것도 안 되면 끝장이다. 손주까지 키워주시면서.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이분들이, 하니까 70년 이상 넘게 살았어도 당신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막 싫어하고 뒤틀린 상태로 살아왔는지 몰랐는데 애니어그램 하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는 그런 케이스도 봤거든요. 뭐냐 하면은 너는 나와 다르다. 너는 틀려.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의 밑바닥에 동기를 가지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 내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다른 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 틀대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 틀린 거였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을 쓰실 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거부감 없이 접근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면 집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면 집착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집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한 군데 매달리는 거죠. 왜 매달리느냐? 우리의 본질은 이 원으로 상징되는 신성, 불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완벽한 균형이 잡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완전한 성향, 신성에 가까운 성향, 신성인 성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 그러면서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함, 그 다음에 신뢰, 믿음, 7번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전함, 사랑, 진실, 미적 창조력, 지혜, 신뢰, 믿음, 기쁨, 행복, 힘, 순수함, 평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가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피들은 이 애니어그램의 상징을 보면서 신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의 얼굴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집착으로 변했느냐? 어떤 사람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이 완전함을 잡아야지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내면에 있는 신성과 일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양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날 건드리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끈 같은 건지도 몰라요. 완전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성하고 싶다, 달성하고 싶다, 이러한 열망들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완전함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균형이 깨지죠. 원의 상태의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방에서 음양, 오행, 이것이 한 장기가 손상이 되면은 그 장기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간이 손상되면 심장, 신장, 비장, 이것들이 다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것에 집착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안 하는 것, 둘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모자라는, 그래서 전체적인 내면의 신성의 균형이 깨진 것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며칠간 단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앞에 동그란 걸 그리면은 배가 고픈 상태에 이것이 뭘로 보이겠어요? 원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빵으로 보이죠. 또는 갓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이 올려져 있는 접시로 느껴지거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나한테 결핍되어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경도되는 거예요.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집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하다 또는 너무 과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내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함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헌신적인 것, 어떤 사람은 성취하는 것, 이렇게 9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함에 집착을 하면서 이 완전함이 정말 신의 얼굴에 맞는 완전함이 되려면은 사랑과 지혜와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할 의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단지 의지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해야 되고 틀리면은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뭔가 잘못됐으면 저건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갖게 되느냐, 독선, 이중적인 삶,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면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완전한 척 하다가 혼자 있으면은 뒤에 가서 다른 짓 하고 있는다거나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사랑과 헌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마음도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한테 베풀면서 베푼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 돼. 이런 기대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테 베풀면서 기대치를 갖게 되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랑의 실천. 이러한 모습을 현실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루려고 하면서 자기 내면의 것을 이루려고 하면 굉장히 진실되고 아주 그 멋진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그런 성취욕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나서도 그 자기 만족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돼도 이거는 결과가 좋으면 다 보상이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짓, 허풍, 허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면서도 이게 별로 죄가 된다고 느끼지 않아요. 문제는. 그리고 이 4번들은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사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우아하고 지적이고 교양 있고 멋있고 그렇게 아주 잘 포장된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함이 자기보다 더 두드러지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 쟤보다 더 잘나야 돼. 나보다 더 잘났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5번은 사실은 지혜가 자기 본질의 소명으로서 들어있는데, 지혜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지적인 것들을 추구를 해요. 뭔가 알아야 되고 집중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지적인 것들을 자기 안에 축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축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적을 하면서 내놓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호기심이 있는데 빠져들면서 탐욕의 문제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질 않는 인색함의 문제가 이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6번들은 믿음과 신뢰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순정적이고 아주 착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실은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이랑 사귀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을 싹 밑바닥에 착 가라앉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편하게 대해주고 그냥 잘 들어주는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움.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은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집착의 밑바닥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는 이 7번 유형들은 끊임없이 재미가 있어야 돼. 세상이 재미있지 않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고통스럽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재미없는 세상, 재미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재미있는 쪽으로 만들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잘 따르고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쾌락주의적으로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걸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쾌락이 아주 일단 먹으면은 없어질 때까지 먹는다거나 끊임없는 무절제, 폭식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순수함,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강해야 된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갖다가 이 어떤 힘 있는 걸로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8번들 대충 보면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대충 반말해요. 그랬어요? 그랬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상대방 굉장히 기분 나쁜데 자기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게 일상어예요. 그러면서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힘에 대한 집착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 힘이라는 것은 순수함에서 나와요. 요즘 에버랜드에 가면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뭐 새끼 나서 아주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영역이 있고 사자는 사자의 영역이 지켜져야지 호랑이가 가진 또는 사자가 가진 야수성 있잖아요. 본질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 본질적인 힘이 보존이 되는 건데 너무 사육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삶을 내가 지탱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꺾였죠. 그래가지고 용맹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사자가 같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이런 이변 현상, 자연 환경 재앙이에요. 그거는 그런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인 조건이 뭐냐? 호랑이가 호랑이인 조건은 용맹성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그림의 호랑이고 그림의 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이려면은 인간의 본 바탕을 가져야 돼요. 이 본 바탕이라는 것은 이 내면에 가진 신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함에서 나와요. 순수함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됐을 때 이 8번들은 엄청난 자신의 광대한 자기의 정말 뱃속에 엄청난 우주가 존재하고 광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표현되는 힘에 집착하게 되니까 파렴치함의 문제가 일어나요. 막 반말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못하죠. 다른 사람만 단순히 너무 저 사람 저러냐 도대체 되먹지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9번 같은 경우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평화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균형과 그 다음에 이게 조화가 이룬 상태에서 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평화가 갈등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걸 덮어두고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문제가 더 부풀려지죠. 또는 그냥 자기는 그냥 잠으로 자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갈등을 회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 게으름의 문제, 나태함의 문제를 가지게 돼요. 성격적으로. 이래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평화와 완전함, 사랑, 진실, 미적 창조성, 지혜, 신뢰, 믿음, 기쁨, 행복, 순수함 이거는 신의 얼굴이었잖아요. 그쵸? 이걸 다 신의 요소들을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적인 것으로 맞닿아가는 그 원천이 되는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들이 대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의식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신적 얼굴들이 인간의 성격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이라는 것,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도 나는 결백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의 집착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미국 쪽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이 이러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미국에서 시작한 그 애니어그램 학자들이 미국인들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실들을 추적을 해갔어요. 이 애니어그램의 기운을 쫓아서 추적을 해갔는데 실제로 이거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내 안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애니어그램의 상징을 아까 구르지에프가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발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상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입니다. 이 원이고 두 번째는 이 원 안에 있는 정삼각형이에요. 세 번째는 이 안에 있는 (1번에서) (4번으로) 갔다가 (4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8로) 가고 (8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7로) 가고 (7에서) 다시 (1로) 가는. 자, 도형이 좀 복잡해졌죠? 근데 3개예요. 첫 번째는 원, 두 번째는 3, 6, 9로 얘기되는 정삼각형, 그 다음에 헥사드라 그래요. 1, 4, 2, 8, 5, 7, 1 헥사드라 그럽니다. 이 도형을 이렇게 3가지로 상징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1, 4, 2, 8, 5, 7, 1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데 그냥 무작위적으로 지 멋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 일정한 기운을 따라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늙었다가 다시 어린이로 갔다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애로 태어나서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아기였다가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년을 거쳐서 늙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이러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 4, 2, 8, 5, 7, 1 이런 기운을 따라서 변화한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육구인데 삼육구는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법 승에 대한 삼신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본질적인 것들이 3가지 존재 형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가지 존재 형태가 본질을 향해서 본질의 세 가지 발현 형태다. 이런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이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것의 균형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이성은 이제 머리형, 그 다음에 감성은 가슴형, 의지는 뭐 장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내면에 있는 본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관점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수피들이 애니어그램의 원을 보면서 신의 얼굴이다. 즉 각각의 유형에서 드러내는 그것은 집착이면서 동시에 삶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으로 들어가는 단초로서 집착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감성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의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의 조화를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의 합일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삼각형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내 안에 이런 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실 속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삼각형 헥사드 원은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본질과 하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느님이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스스로 깨달아서 결국은 세상을 품에 안는 거죠. 모든 중생들을 깨치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격적으로 드러내는 그 유형, 성격 유형, 집착이라는 것은 내 삶의 소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착이 균형이 깨진 신성이다. 균형이 깨진 그 내면의 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각 유형의 내면 집착의 에너지라는 것은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바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타고난 그 씨앗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적인 경험적인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거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예를 들어서 8번은 굉장히 파렴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8번이면은 저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싹을 잘라놔야 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잘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걔를 끊임없이 그러면 막 그냥 회초리 들고 막 이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를 갖다가 8번의 긍정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세당하는 것 같은 그렇게 돼요. 집착은 소명으로 들어가는 자기 삶의 소명으로 들어가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있다고 저놈은 저런 유형으로 살면 안 돼. 7번 유형처럼 맨날 재미만 추구하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이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다 없애주겠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점점 부정적인 집착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집착은 단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형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집착의 문제를 아이들한테 또 일단 나한테 적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려면은 아이들의 드러나는 그 집착의 균형을 잡아주도록 끊임없이 아이의 바램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채워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셔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 맞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